서아시아와 이슬람 왕조에 대해서 수업에 들어갈게요. 노트 필기를 하면서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오스만 제국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배울 거예요. 오스만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은 우리가 서아시아라고 하면은 서아시아가 어디에 있는 나라냐? 라고 얘기했을 때 이슬람 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서아시아에서도 특히나 이슬람족들이 세운 왕조에 대해서 지금 배우는구나 라고 이해하면 된다. 자, 첫 번째 들어갑니다. 자, 오스만 제국은요 어떻게 세워졌냐면 지금 이 시기에 셀주크 투르크라는 민족이 있었어요. 이 민족이 힘이 좀 빠지고 그러면서 투르크 계통의 투르크라고 하는 민족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민족이 그 계통에서 오스만족들이라는 애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1299년에 건국한 나라예요. 자, 발전 과정 봅시다. 먼저 메호메트 2세, 마호멧 2세라고도 하고 이게 부르는 말이 다 다른데 선생님 교과서에 있는 말로 그대로 썼습니다. 메흐메트 2세라는 이 왕 때는 콘스탄티노폴리스 배웠죠. 콘스탄티노폴리스 우리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로마를 배울 때 그때 이제 그 수도를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옮겼다 뭐 이런 거 기억나죠? 그런 어떤 비잔티움 제국에서부터 있었던 도시예요. 이 도시를 함락시키고 비잔티움이라는 나라를 제국을 멸망시켰어. 그래서 그 비잔티움 제국 다시 말해 동로마 제국이 1453년에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망하는 거예요. 다시 비잔티움이라는 나라가 1453년에 오스만 제국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셀림 1세라는 사람은 책에 나오진 않지만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내용은 나와 있거든. 그래서 내용을 정리해보면 16세기 초에 이집트와 시리아 지역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메카 메디나라는 도시를 차지했다. 이거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영역을 넓혔다. 영역을 확보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요. 이 셀림 1세가 중요한 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요 제도예요. 요 제도가 뭐냐면 술탄 칼리프제라고 하는 건데 그럼 술탄 칼리프제가 뭐냐? 자, 술탄 칼리프제는 옆에 하나만 써놓읍시다. 어디다 쓰지? 검정색으로. 여기다 하나만 써놓자. 술탄이라는 거의 뜻이 있고요. 칼리프라는 거의 뜻이 있어요. 땡땡 해놓고요. 술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종교적 지도자를 말하는 거고 칼리프는 정치적 지도자를 말하는 건데 원래 이게 둘이 따로따로 있었는데 이 술탄 칼리프 제도라는 게 그게 합쳐졌다는 거예요. 따라서 정교적 지도자가 정치적 지도자도 겸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술탄 칼리프 제도라는 거에 통해서는 왕권이 강화됐다. 황제권이 세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걸 누가 했다고? 셀림 1세. 근데 책에는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황제권이 강해졌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 다음에 교과서에는 요 사람은 전성기니까 중요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슐레이만 1세. 슐레이만 1세는 오스트리아를 공격하고 그다음에 유럽의 함대를 연합의 함대라고 하면 배를 말하는 거지. 그거를 격파해가지고 지중해를 장악하게 돼요. 지중해. 그러면서 땅을 넓혀서 대제국을 세우게 되고 이때 대제국은 아시아도 지금 여기가 서아시아니까 아시아에다가 아프리카 지역이랑 여기다 유럽의 동유럽까지 차지하게 되는 아주 넓은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딴 법전을 만듭니다. 자기 이름을 딴 법전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왕권이 셌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사회의 모습을 볼게요. 오스만 제도의 사회 모습은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게 중요한 거야. 이게 첫 번째 게 중요해요. 인두세라고 하는 지즈야만 납부하면 자 인두세가 그럼 뭐냐? 인두세가 뭐냐면
인이 이게 사람 인자예요. 두는 이제 머리 두자예요. 그래서 사람 머리마다, 그러니까 한 명 한 명마다 내는 세금을 말하는 거고, 그 세금인 지즈야, 이게는 이제 그 사람들의 용어야, 용어. 그래서 이 인두세를 납부하면 그 사람들의 마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을을 우리가 자치 공동체라는 말로 부르고, 자치라는 거는 스스로 통치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마을을 우리가 밀레트라고 불러요. 밀레트. 그래서 세금만 납부하면 그냥 너희가 알아서 먹고 살아 이렇게 인정해주는 제도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요, 크리스트교도 소년들, 크리스트교는 그 하나님 믿는 그 비잔티움 제국의 종교잖아, 그치? 로마의 종교인데, 이런 크리스트교도를 믿는 소년들을 선발해서 얘네를 이제 이슬람교로 종교를 바꾸고 개종시키고, 그리고 상비군으로 만드는, 자, 상비군이 뭐냐면 늘, 항상이란 뜻이야. 늘 준비된 군인이지, 그치? 따라서 그냥 뭐 항상 군인으로서 복무하면서 뭐 나라를 지키거나 어떤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군인을 만들어서 이 군인의 이름을 예니체리라고 불러요. 예니체리, 요거 중요한 거고. 따라서 자, 지금 선생님이 쓴 것 중에서 빨간색은 꼭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술탄 칼리프제 아니면 슐레이만 1세가 전성기였다라는 거, 전성기 때 뭘 했는지, 뭐 땅을 넓히고 뭐 법전 만들고 이런 거, 그리고 지즈야 납부하면 밀레트를 허락해 준다든지 예니체리, 요런 말들을 알고 이해하고 암기를 해야 돼요. 됐지? 그 다음에 문화로 갈게요. 문화는 여기 이제 이 나라가 지금의 터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거기가 이제 아시아와 유럽의 사이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문화를 빠르게 잘 수용할 수 있었어요. 특히 유럽 귀족의 문화 중에서 커피가 이때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그 아래쪽에 얘네는 문화가 여러 가지가 섞였어요. 특히 뭐 이슬람 문화라든지, 이 나라가 멸망시켰던 비잔티움이라든지, 그리고 페르시아 문화, 그리고 얘네가 투르크계니까 투르크 문화가 이제 다 섞여가지고 아주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냈어요. 특히 건축물이 술탄 아흐메트 사원인데 뭐 외울 필요는 없고, 이게 이제 교과서에 보면은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 그림이 이제 약간 이렇게 돔 형식도 있는데 옆에 이제 이렇게 뿔 같은 탑도 있고, 여기 돔에도 이렇게 뿔 같은 탑이 있고, 이래서 약간 그 유럽과 이슬람 문화가 섞여 있는 그런 독특한 어떤 풍경이 나오는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그걸 한번 교과서나 문제집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주면 좋고, 그 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는 궁정문학이라고 해서 그 궁궐을 배경으로 한 그런 문화 작품 같은 게 막 나오기 시작해요. 뭐 아라비안 뭐 나이트라든지 그런 거. 그다음 실용적 학문 자체를 굉장히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연구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수학이라든지 아니면 하늘 그 별자리 바라보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농사 지을 때 좋죠. 그리고 뭐 땅에 대해 연구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연구하고 발전시키게 되었다. 하지만 쇠퇴, 망하는 것은 17세기경에 서양 세력이 이제 17세기가 되면 17, 18세기 이럴 때부터는 이제 유럽에서 굉장히 뭐 신항로 개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의 변화 때문에 서양이 굉장히 힘이 세져요. 그래서 서양 세력이 침입을 해서 오스만 제국도 망하게 됩니다. 요렇게가 오스만 제국에 대한 거고, 만약에 필기를 못한 게 있으면 멈춰놓고 필기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거 들어갈게요. 이제 티무르 왕조를 들어갈게요. 자, 티무르 왕조는 성립 누가 세웠냐 하면은 티무르라는 애가 세워서 티무르 왕조예요. 티무르가 중앙아시아에서 몽골 제국의 부활을 내세우며 세운 나라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중앙아시아라고 하면은 이제 옆에 이렇게 인도가 있으면은 그 인도 옆에 이렇게 땅이 하나 있고 여기 딱 튀어나온 반도가 하나 있어요. 이 반도를 아라비아 반도라고 하면, 여기가 인도라고 하면 요 사이에
요 사이에 있는 게 중앙아시아고 여기다가 티무르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1370년 발전. 일단은 땅을 굉장히 넓혀가지고 대제국을 건설했고요. 특히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났는데 왜냐면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유럽이잖아, 그치? 그래서 가운데 사이에 있기 때문에 무역이 굉장히 활발해서 동서무역이 굉장히 활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특히 수도가 이스파한인데요. 이스파한이라는, 아니야, 이스파한이 아니야, 사마르칸트라는 수도가 굉장히 번성했어요.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국제적인 도시로 발전을 하게 돼요. 그리고 중앙아시아 문화의 기초가 되었던 나라, 그러니까 요 아시아 국가에서 이 아시아 이 지역에서 생긴 나라의 조상격이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이 지역은 페르시아 문화랑 튀르크 문화, 이슬람 문화 등이 섞여 있었다라고 우리가 보통 평가를 해요. 하지만 티무르가 죽고 나서 나라가 힘이 빠져서 나중에 우즈베크라는 사람들에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사파비 왕조를 들어갈게요. 사파비 왕조는 이란 지역에서 세워진 나라인데, 이란 지역에서, 그럼 이란 지역이 어디냐라고 하면 아까 우리 그림 그렸던 티무르 왕조랑 비슷한 위치라고 보면 돼요. 여기가 인도면요. 인도 옆에 이렇게 튀어나온 반도가 있다고 했죠. 이 반도가 아라비아 반도이고, 그 아라비아 반도와 인도 사이에 요 지역 쯤에 이제 사파비 왕조가 세워집니다. 사파비 왕조는요, 티무르 왕조가 망하고 나서 이 지역에서 세운 나라고, 이걸 세운 사람은 이스마일 1세입니다. 이스마일 1세예요. 그리고 이 나라의 종교가 뭐였냐면, 종교가 이슬람교긴 한데, 우리 앞에서 이슬람을 배울 때 시아파와 수니파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시아파 이슬람교. 시아파가 이제 순수한 이슬람 교도들, 그 왜 이슬람을 처음으로 만든 그 세운 어떤 그 자손, 직계 자손들만 우리가 따르는 그런 게 시아파라고 보면 되겠죠? 이게 국교였고요. 수도는요, 이스파한이었어요. 이스파한. 전성기는 아바스 1세 때였는데, 아바스 1세 때 여러 가지 뭐 궁전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합니다. 이 정도가 끝이에요. 사파비 왕조. 다음에 이제 우리는 무굴 왕족을 배울게요. 무굴 제국은 인도 나라라고 보면 되고, 인도는 이제 우리 여기 그린 여기가 인도잖아, 그죠? 인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서 인도를 배울 때 인도 왕족, 그 왕조의 순서가 뭐 카니슈카 왕 이런 거 배운 거 생각나죠?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해보면 마쿠 굽는다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 그치? 그래서 마우리하고 쿠샨이고 굽타였죠? 그 다음이 무굴로 가는 거야. 무굴 제국을 끝으로 해서 인도의 왕조는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국인 무굴 제국을 배울게요. 무굴 제국은 티무르의 후손, 우리 아까 티무르 제국 때 배운 그 티무르가 맞아요. 그 티무르의 후손이었던 바부르가 델리라는 곳에서, 인도의 수도예요. 델리 지역에서 건국을 하고 1526년이었어. 이제 그 무굴 제국을 발전시킨 왕이 2명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고요. 두 번째 황제가 좀 더 전성기 때라고 보면 돼. 자, 그럼 먼저 배우는 발전 시기의 왕의 이름은, 황제 이름은 아크바르 황제야. 아크바르. 악바르라고도 해요. 다른 말로는 악바르. 이 황제 때는 영토를 확장하는데, 영토 확장이 인도 땅이 이렇게 역삼각형이라고 되어 있으면 남부의 인도를 제외한 대다수의 땅을 이렇게 차지하게 돼.
그리고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하는데, 중앙 집권 체제는 왕권이 셌던 시기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왕권을 이제 강하게 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힌두교도 있었고 이슬람 교도들도 있었거든요. 그 종교 간의 갈등이 조금 심했기 때문에 그 종교 갈등을 조금 누르기 위해서 이슬람교와 힌두교를 화합하는 정책을 해요. 그래서 인두세, 우리 지즈야라고 해서 앞서 배운 거죠. 그 인두세를 없애고 황제가 직접 힌두교도와 결혼을 하는 등, 이슬람교를 믿는 황제가 힌두교도와 결혼을 하는 등의 여러 가지 화합 정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크바르 황제는 종교 정책을 조금 알아둬야 돼요. 종교 정책. 그 다음에 좀 더 전성기였던 황제는 그 아래쪽에 나오는 황제예요. 이 사람은 좀 중요하니까 기억해야 돼요. 아우랑제부. 아우랑제부 황제 때는 영토가 최대로 확장돼 가지고 인도 영토 전체를 거의 다 차지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황제 때는 이슬람 제일주의 정책을 펼쳐, 다시 말해서 아크바르 황제는 화합을 시키려고 했지만 아우랑제부는 이슬람이 최고야 라는 정책을 하게 되면서 지지야를 부활시키고 힌두교도들의 사원을 파괴시키는 등의 굉장히 탄압적인 정책을 펼쳐서 힌두교도들이 나중에 반발을 많이 하고, 그래서 반란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아우랑제부는 이런 일을 하는구나 보면 돼요. 거의 인도의 끝부분 조금을 제외하고 거의 다 차지했다라고 보면 돼. 그 다음에 사회제도는 도시와 상공업이 굉장히 발달했고요. 면직물을 수출하게 돼. 우리 면직물이 수출이 됐다는 거는 뭐 목화 같은 거 많이 이제 그 재배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이제 외국 사람들이, 유럽인들이나 이런 외국 사람들이 인도의 물건을 사가면 그거의 대가로 은을 내게 되고, 그 은이 굉장히 많이 유입되면서 나라에서 돈이 많이 쓰이게 돼. 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문화가 중요해. 여기서는 문화는 꼭 알아둬야 돼요. 표 3개 해놓읍시다. 무굴 제국의 문화는 힌두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인도 이슬람 문화라고 우리가 부르고, 인도 이슬람 문화에서 인도가 이제 힌두교 문화를 담당하고 이슬람이 이슬람 문화를 담당하겠지.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섞여 있는 문화가 굉장히 많이 나와. 첫 번째는 이제 우르두어라고 해서, 우르두어는 힌두어와 페르시아어, 아랍어가 섞여 있는 어떤 언어라고 보면 되고요. 이게 이제 무굴 제국에서 굉장히 많이 쓰인 언어야. 두 번째는 무굴 회화라고 해서 무굴 제국에서 나온 그림인데요. 이 무굴 회화도 페르시아의 어떤 그림과 힌두 양식이 섞여 있었어. 세 번째는 시크교라고 해서, 시크교는 힌두교인데 약간 이슬람교가 섞여 있는 종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문화가 양식이 섞여 있는 궁전이 나와. 타지마할이라고 해서, 이건 아마 교과서나 그림을 보면은 인도에서 굉장히 제일 유명한 궁궐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뭐 가운데에 이렇게 둥근 돔이 있으면서도 뾰족한 이런 첨탑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겨가지고 옆에 이렇게 또 뾰족한 첨탑 같은 게, 그림 안 그려도 돼요, 있고, 앞에 이렇게 물 흘러가고 뭐 이런 굉장히 유명하고 예쁜 궁전인데, 요 궁전도요 힌두 양식, 이슬람 양식이 다 섞여 있다 라고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근데 왜 망했어? 망했는데 왜 망했냐면,
아까 우리 그 아우랑제브 황제 때 이슬람 제일주의가 좀 너무 심해가지고 반발이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났다고 했죠. 그래서 나라가 좀 쇠퇴하고 있었는데 또 이때 이제 서양 세력이 계속 침입해 오고 그래서 결국 영국에게 이제 나라가 이제 뺏기게 돼요. 먹히게 돼 식민지가 됩니다. 여기까지고 내용이 빨랐다면 중간에 멈춰서 필기하면 될 것 같아요.